차디찬 겨울바람이 살을 파고들던 2026년 1월의 어느 오후였습니다. 경기도 외곽의 한 요양병원 복도에는 무거운 정적이 흐르고 있었죠. 상우는 떨리는 손으로 오래된 군용 인식표 하나를 꽉 쥐었습니다. 인식표의 날카로운 모서리가 손바닥을 파고들었지만 상우는 통증조차 느끼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병실 침대 위에는 산소호흡기에 의지해 가쁜 숨을 내쉬는 노인이 누워 있었습니다. 한때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던 연대장이었으나 이제는 드저 죽음을 앞둔 초라한 노인일 뿐인 박노식입니다. 상우는 박노식의 귓가에 입을 가까이 대고 났지만 강한 어조로 속삭였습니다. 박노식 연대장님, 기억하십니까? 1982년 5월 화천 산골짜기에서 소리 없이 사라져간 진석이를 말입니다. 당신은 사고사로 덮었지만 진석이가 남긴 일기장은 여전히 살아있더군요. 박노식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상훈의 가슴 속에서 40여 년간 묵혀두었던 분노와 슬픔이 뜨거운 불덩이가 되어 치밀어 올랐죠. 이 이야기는 그렇게 묻혀있던 진실이 햇빛 아래로 드러나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영상 시청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강원도 정선. 굽이굽이 흐르는 동강 줄기가 내려다 보이는 산자락에는 상훈의 작은 목공소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상훈은 이곳에서 버려진 고목을 다듬어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는 일을 하며 살아갑니다. 환갑을 넘긴 나이지만 상훈의 팔뚝에는 여전히 현역 군인 시절의 단단한 근육이 남아있고 눈빛은 서슬퍼런 칼날처럼 날카롭죠. 마을 사람들은 상훈을 그저 말수 적고 솜씨 좋은 목수라고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상훈의 오른쪽 어깨에는 깊게 패인 흉터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훈장도 명예도 아닌 평생을 짊어지고 가야 할 부채감의 증표였습니다. 매일 새벽 4시면 어김없이 눈을 뜨는 상훈은 가장 먼저 향초를 피우고 낡은 사진첩을 펼칩니다. 사진 속에는 앳된 얼굴의 20대 청년 2명이 어깨동무를 하고 활짝 웃고 있습니다. 한 명은 상훈이고 다른 한 명은 상훈의 목숨을 구하고 세상을 떠난 전후 진석입니다. 상훈의 일상은 고요하지만 그 내면은 늘 진석에 대한 그리움과 의문으로 소용돌이치고 있었죠. 그렇게 2026년의 평범한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목공소 마당에 쌓인 눈을 쓸어내던 상훈의 귀에 낯선 자동차 엔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좁은 산길을 올라와 상훈의 집 앞에 멈춰섰죠. 차 문이 열리고 내린 남자는 30살 남짓되어 보이는 단정한 차림의 청년이었습니다. 청년은 상훈을 보자마자 정중하게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혹시 이상훈 선생님 되십니까? 저는 김진석 상병의 아들 김민수라고 합니다. 청년의 입에서 나온 이름의 상훈은 들고 있던 빗자루를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진석에게 아들이 있었다는 사실조차 몰랐던 상훈에게 민수의 등장은 마치 죽은 진석이 다시 살아 돌아온 것 같은 충격을 주었죠. 상훈은 떨리는 손으로 민수를 방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민수는 가방에서 보자기에 정성스럽게 쌓인 낡은 수첩 하나를 꺼내 놓았습니다. 그것은 1982년의 날짜가 적힌 진석의 군중 일기였습니다. 민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후 어머니께서 평생 소중히 보관하시던 물건입니다.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직전 제게 이 수첩을 주시며 만약 아버지의 죽음에 의문이 생긴다면 꼭 아버지가 가장 믿었던 전우인 상훈 아저씨를 찾으라고 하셨습니다. 네가 이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하시면서요. 상훈은 조심스럽게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빛바랜 종이 위에는 진석의 서툰 필체가 가득했습니다. 일기장의 내용은 상훈이 알고 있던 사실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당시 부대에서는 진석이 경계 근무 중 실족하여 추락사했다고 발표했었죠. 상훈 역시 현장에 늦게 도착하는 바람에 부대의 설명을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일기장 속에는 당시 연대장이었던 박노식이 지자금 조성을 위해 군수물자를 빼돌리던 정황과 이를 목격한 진석이 입막음을 당할까봐 두려워하는 심경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상훈의 심장이 거칠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35년 전 그 차가운 계곡 바닥에 버려졌던 진석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진서가, 내가 미안하다. 네가 그렇게 억울하게 가고 있는 줄도 모르고 나는. 상우는 말을 잇지 못하고 오열했습니다. 민수 역시 아버지가 겪었을 고통을 상상하며 눈물을 흘렸죠. 일기장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만약 내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상훈이가 내 가족을 지켜줄 것이라 믿는다. 상훈아, 네가 이 글을 보고 있다면 절대 포기하지 마라. 상훈은 민수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이제 평온했던 목수의 일상은 끝이 났음을 직감했습니다. 40년 가까이 묵혀왔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상훈은 다시금 전쟁터로 나갈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상훈은 벽에 걸린 낡은 군복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는 작아져 버린 군복이지만 그 안에 깃든 군인 정신만큼은 여전히 상훈의 가슴 속에서 뜨겁게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민수야, 걱정 마라. 네 아버지가 못한 일, 이 아저씨가 반드시 마무리 짓겠다. 상훈의 눈빛은 이제 슬픔을 넘어 결연한 의지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상훈은 민수에게 박노식의 근황을 물었습니다. 민수는 박노식이 현재 뇌졸중으로 쓰러져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으며 그의 아들은 박노식의 뒤를 이어 정치권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정보를 전해주었습니다. 상대는 거대한 권력을 가진 집안이었지만 상훈에게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전우에 대한 마지막 예우이자 자신의 남은 인생을 걸 가치 있는 투쟁이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상훈은 일기장을 품에 안고 창밖에 하얀 설원을 응시했습니다. 폭풍전야와 같은 긴장감이 상훈의 목공소를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상훈은 가장 먼저 서울 시내의 한 허름한 재개발 구역을 찾았습니다. 그곳에는 당시 상훈과 진석이 소속되었던 소대의 무전병이었던 영식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영식이는 군 시절부터 눈치 빠르고 정보가 밝았던 친구였죠. 하지만 수십 년 만에 마주한 영식이는 과거의 총명함은 온데간데 없이 술에 찌든 채 좁은 단칸방에서 하루하루를 연명하고 있었습니다. 상훈이 문을 열고 들어서자 영식이는 잔뜩 경계하는 눈빛으로 상훈을 바라보았습니다. 상훈이 네가 여기를 왜 찾아왔어? 다 잊기로 했잖아. 그날의 일은 우리끼리 무덤까지 가져가기로 약속했단 말이야. 영식이는 비틀거리며 상훈의 어깨를 밀쳤습니다. 상훈은 영식이의 떨리는 손을 꽉 잡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진석이의 아들이 찾아왔어, 영식아. 진석이가 쓴 일기장을 들고 왔단 말이다. 우리가 비겁하게 눈 감고 있는 동안 진석이는 그 차가운 계곡에서 40년을 울고 있었어. 네가 정말로 전우였다면 이제는 입을 열어야지. 상훈의 말에 영식이는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영식이는 그날 밤 박노식 연대장의 지시를 받고 진석의 사고 보고서를 조작했던 장본인이었습니다. 당시 박노식은 굴량미와 유류를 민간업자에게 빼돌려 막대한 비자금을 챙기고 있었고 이를 우연히 목격한 진석을 눈엣 가시처럼 여겼습니다. 진석이 이를 상부에 보고하려 하자 박노식은 훈련 중 사고를 가장해 진석을 제거했던 것입니다. 영식이는 흐느끼며 고백했습니다. 상훈아, 나도 무서웠어. 박노식이 내 가족까지 들먹이며 협박하는데 내가 뭘 할 수 있었겠어. 그 대가로 받은 돈으로 지금까지 술만 마셨어. 내 인생은 그때 이미 죽은 거나 다름없어. 상훈은 영식이의 어깨를 토닥이며 결심했습니다. 이제 단순히 개인의 복수가 아니라 짓밟힌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상훈은 영식이로부터 당시 사건을 은폐하는 데 가담했던 다른 인물들의 명단을 확보했습니다. 그 중에는 현재 국회의원 출마를 앞둔 박노식의 아들 박준호의 뒤를 봐주고 있는 전직 헌병대 수사관 출신인 최태수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상훈은 민수와 함께 최태수의 사무실을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정면 돌파만이 진실에 다가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도심의 화려한 빌딩 숲 사이에서 상훈은 이질감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지키려 했던 조국이 누군가에게는 부패의 온상이 되어 있었다는 사실에 가슴이 쓰렸죠. 상훈은 낡은 가방 안에 군용 인식표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진서가, 조금만 기다려라.
이제 곧 너의 이름 앞에 붙은 불명 예스러운 사고사라는 꼬리표를 떼어내 줄게. 상훈의 눈빛은 35년 전 최전방 초소에서 경계 근무를 서던 그때처럼 다시 날카롭게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최태수의 사무실은 강남의 초고층 빌딩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보안 요원들의 제지를 뚫고 상훈과 민수가 사무실 안으로 들어섰을 때 최태수는 거만한 자세로 가죽 의자에 앉아 시가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최태수는 상훈을 한눈에 알아보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상훈이 진석의 일기장 사본을 책상 위에 던지자 최태수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이게 뭡니까? 노인네가 상골에서 나무나 깎지 왜 여기까지 와서 소란이야? 최태수는 애써 태어난 척하며 비아냥거렸습니다. 상훈은 최태수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말했습니다. 1982년 5월 14일 화천 507 고지. 네가 작성한 수사 보고서에는 진석이가 실족사했다고 되어 있지. 하지만 이 일기장에는 네가 박모식에게 돈봉투를 받는 장면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어. 날짜, 시간, 장소까지 말이야. 최태수의 얼굴에서 여유가 사라졌습니다. 최태수는 낮은 목소리로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상훈 씨, 세상이 변했어. 지금 박노식 연대장님 아드님이 누군지 알아? 다음 달이면 금배지를 달 뿐이야. 이런 종이 쪼가리 몇 장으로 그 집안을 건드리겠다고? 네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야. 조용히 돌아가서 남은 인생이나 편안하게 보내. 그 순간 사무실 문이 열리며 세련된 수트 차림의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바로 박노식의 아들 박준호였습니다. 박준호는 상황을 이미 다 알고 있다는 듯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버님이 요양병원에서 오늘 내일 하시는데 옛날 손님이 찾아오셨다니 반갑네요. 하지만 지나간 일은 지나간 대로 두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민수군이라고 했나? 자네 아버지 일은 유감이지만 지금 와서 뭘 어쩌겠다는 건가? 보상금을 원한다면 넉넉히 챙겨주지. 민수는 박준호의 태도에 분노를 참지 못하고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돈 따위는 필요 없습니다. 당신 아버지가 지은 죄를 인정하고 우리 아버지 영전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하게 만드는 게 제 목표입니다. 박준호는 비웃으며 상훈을 바라보았습니다. 노인네, 네가 시작한 이 전쟁이 얼마나 무모한지 곧 알게 될 거야. 여기는 군대가 아니야. 법과 권력이 지배하는 현실이라고. 사무실을 나온 상훈의 등 뒤로 차가운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그날 저녁 상훈이 묵고 있던 작은 여인숙의 괴한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은 상훈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하고 일기장 원본을 내놓으라며 협박했습니다. 상훈은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와중에도 가슴 속에 품은 일기장을 끝내놓지 않았습니다. 괴한들은 누군가의 전화를 받고 서둘러 자리를 떴지만 상훈은 직감했습니다. 박준호가 본격적으로 자신들을 제거하려 한다는 것을 말이죠. 병원 응급실에서 눈을 뜬 상훈은 민수의 걱정스러운 얼굴을 보았습니다. 민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저씨, 이제 그만둘까요? 저 사람들이 너무 무서워요. 저 때문에 아저씨까지 위험해지시는 건 원치 않아요. 상훈은 부어오른 입술을 간신히 떼며 대답했습니다. 민수야, 적이 강하게 나올수록 우리가 진실에 가까워졌다는 증거야. 네 아버지는 이보다 더한 공포 속에서도 끝까지 정의를 지키려 했어.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다. 상훈은 상처투성이가 된 몸으로 다시 일어섰습니다. 박준호의 위협은 오히려 상훈의 투지를 불태우는 연료가 되었습니다. 상훈은 영식이가 알려준 또 다른 증거물, 즉 박노식이 비자금을 세탁하는 데 사용했던 비밀 장부가 당시 부대 근처의 어느 장소에 묻혀 있다는 사실을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그곳으로 향하려는 순간 상훈의 휴대전화로 한 통의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영식이가 사고를 당했다. 다음은 네 차례다. 상훈의 눈앞이 캄캄해졌지만 그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진실을 향한 길은 이제 피로 물든 가시밭길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영식이의 장례를 치르기도 전에 상훈의 휴대전화가 거칠게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민수의 이름이 떠 있었지만 들려오는 목소리는 민수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박준호의 비릿한 웃음소리가 수화기를 타고 흘러나왔죠. 노인네, 내 경고를 무시하더니 결국 사달이 났구먼. 네가 아끼는 그 애송이는 지금 내가 데리고 있어. 진석이 일기장 원본을 가지고 오늘 밤 자정까지 인천항 폐창고로 와라. 경찰에 알릴 생각은 하지 마. 네가 움직이는 일거수일투족을 우리가 다 보고 있으니까. 상우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평생을 몫으로 살며 나무를 다듬던 손이 사정없이 떨렸습니다. 상우는 서둘러 정선의 목공소로 향했습니다. 일기장을 챙기기 위해서였죠. 하지만 목공소에 도착한 상훈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시커먼 잿더미뿐이었습니다. 박준호의 부하들이 이미 목공소를 습격해 불을 질러버린 것이었습니다. 상훈의 30년 세월이 담긴 작업 도구들과 진석과의 추억이 깃든 사진들, 그리고 결정적인 증거인 일기장 원본까지 모두 불길 속으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상훈은 무릎을 꿇고 주저앉아 절규했습니다. 진석아, 내가 미안하다. 내가 욕심을 부려서 너희 아들까지 위험하게 만들었구나. 하늘도 상훈의 마음을 아는지 장대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액체가 상훈의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죠.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았습니다. 증거도 사라졌고 소중한 전우의 아들은 인질로 잡혔으며 자신을 도와주던 유일한 조력자 영식이마저 목숨을 잃었습니다. 상훈은 비에 젖은 몸을 이끌고 인천항으로 향했습니다. 가방 안에는 일기장 대신 신문지를 두껍게 말아 넣은 봉투만 들어 있었습니다. 약속 장소인 폐창고에 도착하자 어둠 속에서 최태수와 덩치 큰 사내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들 뒤로 의자에 묶인 채 입이 막힌 민수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민수의 얼굴은 온통 멍투성이었고 상훈을 보자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최태수는 비열하게 웃으며 가방을 뺏어 들었습니다. 하지만 가방 속 내용물이 신문지라는 것을 확인하자마자 최태수의 얼굴은 험악하게 일그러졌습니다. 이 영감이 죽으려고 환장했나? 일기장 어디 있어? 최태수의 지시에 사내들이 상훈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환갑을 넘긴 상훈의 몸은 낙엽처럼 바닥을 굴렀습니다. 갈비뼈가 부러지는 듯한 통충과 함께 의식이 흐릿해졌습니다. 박준호가 천천히 걸어 나와 상훈의 머리채를 움켜쥐었습니다. 네가 지키려던 그 하찮은 정의가 지금 너를 구해줄 것 같아? 네가 믿었던 군인 정신, 그건 1982년 그 산골짜기에 이미 묻혔어. 이제 진석이 옆으로 보내줄게. 박준호는 부하에게 권총을 건네받아 상훈의 이마에 겨누었습니다. 죽음의 공포가 상훈을 덮쳤습니다. 상훈은 눈을 감으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진석아, 이제 곧 네 곁으로 가마. 미안하다. 끝내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총구의 차가운 금속 촉감이 이마에 닿는 순간 상훈은 자신의 인생이 이렇게 허무하게 끝난다는 사실에 깊은 절망을 느꼈습니다. 죽음을 기다리던 상훈의 귀에 총성 대신 날카로운 파열음이 들려왔습니다. 눈을 뜨자 창고의 유리창을 깨고 연막탄이 터지며 자욱한 연기가 사방을 가득 채웠습니다. 혼란스러운 와중에 누군가 상훈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상훈아, 정신 차려. 아직 포기하긴 이르다. 그 목소리는 분명 며칠 전 죽었다고 생각했던 영식이의 목소리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나타난 영식이는 상훈을 부축해 창고 밖으로 빠져나왔습니다. 뒤를 이어 정장을 입은 건장한 남성들이 들이닥쳐 박준호의 부하들을 제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박준호의 정적이나 경쟁 세력이 아닌 평생을 군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살아온 예비역 장성들과 헌병대 수사관들이었습니다. 상훈이 서울에서 영식이를 만났을 때 영식이는 이미 자신이 위험해질 것을 직감하고 당시 박노식의 비리에 반대하다가 강제 전역당했던 옛상관들에게 도움을 요청해 두었던 것이었습니다. 안전한 곳으로 피신한 상훈은 믿기지 않는 표정으로 영식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영식이는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상훈아. 박준호를 방심하게 하려고 죽은 척 연기를 좀 했어. 네 목공소가 불타게 둔 건 정말 미안해. 하지만 일기장은 내가 미리 복사본을 만들어뒀고
원본도 안전한 곳에 옮겨뒀어. 영식이가 내민 가방 속에는 진석의 일기장과 함께 1982년 당시 박노식이 작성했던 비밀 장부 원본이 들어 있었습니다. 상우는 일기장을 가슴에 품고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절망의 끝에서 다시 찾은 희망은 상훈을 더욱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단순히 복수심에 타오르던 마음은 이제 진정한 정의를 구현하겠다는 사명감으로 승화되었습니다. 상훈은 치료를 거부한 채 민수의 곁을 지켰습니다. 구출된 민수는 상훈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저씨, 전 괜찮아요. 아버지가 일기장에 쓰셨던 그 말씀, 이제야 이해가 가요. 아저씨는 정말로 아버지가 가장 믿었던 최고의 전우이십니다. 상훈은 창밖으로 밝아오는 새벽빛을 보며 내면의 성장을 경험했습니다. 과거의 상훈은 진석의 죽음에 대한 죄책감에 갇혀 살던 겁쟁이였지만 지금의 상훈은 진실을 위해 목숨을 걸 줄 아는 진짜 군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상훈은 자신의 상처 입은 몸을 어루만지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박노식, 네가 세운 가짜 왕국은 이제 끝이다. 네가 짓밟은 것은 한 병사의 생명이 아니라 이 나라 군대의 자부심이었다. 내가 그것을 다시 되찾아오겠다. 상훈은 이제 박노식이 누워있는 요양병원으로 향할 채비를 했습니다. 그곳에서 모든 악연의 고리를 끊어내고 진실의 종지부를 찍어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상훈은 영식이와 민수, 그리고 자신을 돕기로 한 옛 전우들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흔들림 없는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40년의 세월을 돌아온 정의의 칼날이 드디어 박노식의 심장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상훈은 낡은 인식표를 꺼내 목에 걸었습니다. 그것은 죽은 진석과 살아있는 상훈을 하나로 묶어주는 이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약속의 징표였습니다. 박노식이 입원해 있는 VIP 병동 앞은 박준호가 대치한 사설 경호원들로 삼엄했습니다. 하지만 상훈의 곁에는 영식이와 민수, 그리고 정의를 위해 뜻을 모은 예비역 전우들이 함께였죠. 상훈은 당당하게 병실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그곳에는 산소호흡기에 의지한 채 초점을 잃은 눈으로 천장을 바라보는 박노식과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박준호가 있었습니다. 노인네,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발을 들여. 당장 끌어내. 박준호가 고함을 쳤습니다. 하지만 상훈은 흔들림 없이 박노식의 침대 머리맡으로 다가갔습니다. 상훈은 품속에서 진석의 일기장과 비자금 장부 원본을 꺼내 박노식의 눈앞에 보였습니다. 박노식 연대장님, 기억나십니까? 1982년 5월 네가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김진석 상병입니다. 여기 그날의 진실이 다 적혀 있습니다. 네가 빼돌린 군수물자, 그 돈으로 세운 네 아들의 권력, 이제 전부 끝났습니다. 박노식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입술을 달싹이며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거친 숨소리만 새어나왔죠. 박준호는 미친 듯이 상훈의 손에서 장부를 뺏으려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검찰 수사관들과 기자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영식이가 미리 준비해둔 회심의 일격이었습니다. 영식이는 이미 장부의 사본을 언론사와 수사기관에 전달했고 이 모든 상황은 실시간으로 세상에 알려지고 있었습니다. 박준호의 얼굴은 순식간에 흙빛으로 변했습니다. 이건 조작이야. 말도 안 돼. 박준호의 절규는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그 순간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의식이 희미하던 박노식이 간신히 손을 들어 상훈의 옷자락을 잡은 것이었습니다. 박노식의 눈에서 한 줄기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진심 어린 참회였을까요? 아니면 무너지는 권력에 대한 회한이었을까요? 박노식은 힘겹게 입을 열어 미안하다 라는 한마디를 남기고는 다시 깊은 혼수 상태에 빠져들었습니다. 상훈은 그 눈물을 보며 가슴 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40년을 괴롭혔던 분노가 허무함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죠. 하지만 상훈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사죄가 진석의 목숨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적어도 진석의 명예만큼은 되찾아 주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상훈은 민수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민수야, 봤지? 네 아버지가 이겼다. 드디어 이겼어. 민수는 아버지를 부르며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병실 안은 울음소리와 카메라 플래시 세례로 가득 찼고 35년간 이어진 기나긴 전쟁은 그렇게 마침표를 찍고 있었습니다. 사건은 대한민국을 뒤흔든 대형 스캔들로 번졌습니다. 박노식의 비자금은 전액 몰수되어 국가에 환수되었고 박준호는 선거법 위반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진석의 죽음은 사고사가 아닌 순직으로 재분유되었으며 정부는 진석에게 보국훈장을 추서했습니다. 상우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비로소 무거운 군장을 내려놓은 듯한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2026년의 봄이 찾아온 정선. 상우는 다시 목공소로 돌아왔습니다. 불탄 목공소는 마을 사람들과 옛 전우들의 도움으로 새롭게 단장되었습니다. 상우는 이제 더 이상 악몽을 꾸지 않습니다. 매일 새벽 피우던 향초 대신 창가에 진석의 훈장과 활짝 웃는 사진을 놓아두었습니다. 상우는 대패질을 멈추고 창밖의 푸른 산등성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민수는 아버지의 명예가 회복된 후 상훈의 곁으로 내려와 목공 일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민수는 상훈을 아버지라 부르며 따랐고 상훈은 민수에게 나무의 결을 다듬는 법과 함께 인생의 결을 다듬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민수야, 나무는 겉으로 보기엔 죽은 것 같아도 속에는 40년, 50년의 세월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단다. 사람의 진실도 마찬가지야. 아무리 깊이 묻어도 언젠가는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어. 네가 그 진실을 믿고 기다려준 덕분에 오늘이 있는 거다. 영식이는 술을 끊고 요양원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했다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과거의 잘못을 씻어내기 위해 남은 여생을 바치겠다는 영식이의 목소리는 예전보다 훨씬 건강하고 밝았습니다. 상우는 영식이에게 조만간 정선에 내려와 막걸리 한잔하자고 약속했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군대는 고통의 기억이 아닌 진정한 전우회를 확인한 명예로운 장소로 기억되고 있었습니다. 해질녘 상훈과 민수는 진석의 유해가 뿌려진 계곡을 찾았습니다. 상훈은 품 안에서 낡은 인식표 2개를 꺼냈습니다. 하나는 자신의 것, 다른 하나는 진석의 것이었습니다. 상훈은 두 인식표를 서로 엮어 바위 위에 정성스럽게 올려놓았습니다. 진석아, 이제 정말 편히 쉬어라. 이 아들은 내가 잘 키울게. 우리 나중에 만나면 그때는 계급장 떼고 소주나 한잔하자. 상훈의 얼굴에는 40년 만에 처음으로 깊고 평온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흐르는 강물 소리가 마치 진석의 대답처럼 따스하게 들려오는 봄날이었습니다. 에필로그 우리 가슴 속의 영웅들에게.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40년의 세월을 돌아온 정의와 우정의 서사, 가슴 깊이 남으셨나요? 우리 주변에는 여전히 상훈이나 진석이처럼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이름 없는 영웅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분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에 오늘날 우리가 평화로운 일상을 누릴 수 있는 것이겠죠. 2026년의 봄,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억울함이나 슬픔이 있다면 상훈의 용기를 떠올리며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지고 정의는 결코 멈추지 않으니까요. 여러분의 소중한 사연과 따뜻한 댓글은 저희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이야기가 가슴에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진실과 감동을 세상에 전하는 빛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욱 가슴 벅찬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고 행복하십시오.